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LA 산불로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며 평균 22%의 긴급 보험료 인상을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리카로소 부동산 개발업자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스테드패스트 LA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민자 없는 날 시위가 다운타운에서 이어졌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로 먼저 일부 시위대는 체포됐습니다. 최근에 셰리프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암호화폐 지불을 요구하는 배심원 소환장 전화 사기 신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남가주에 오늘 오후부터 비 내립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금요일까지 남가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남가주에 비가 예보되면서 어제 오전 재개통됐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일부 구간이 다시 폐쇄됩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우려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정상 간의 통화가 예정된 만큼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는 평가입니다.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에 나섰습니다. 석탄과 석유 같은 일본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텅스텐 등의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 시행을 3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두 국가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지렛대로 나토 광의비 확대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정상들이 한데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협업을 발표했고 삼성의 스타게이트 투자를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한 이후에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아 점검차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정에는 주요 군 지휘관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등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다른 질문 역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템파베이가 김하성 선수와 계약을 공식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우승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초대형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루카 돈치치가 LA 레이커스에 합류했습니다. 달러스 팬들은 돈치치를 트레이드한 구단 결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2.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4일 화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지난해에 주택보험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희가 기사로 여러 번 다뤄드렸습니다. 안 낼 수도 없고 내장이 너무 비싸고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가운데 LA 대형 산불이 터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주택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LA의 이 대형 산불로 보험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며 평균 22%의 긴급 보험료 인상을 주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리노이주 블루밍턴에 본사를 둔 스테이트팜 뮤추얼 자동차 보험의 자회사인 스테이팜 제너럴은 이미 최소 8,700건의 보험료 청구를 접수받았으며 고객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이 회사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자연재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팜은 리카르도 라라가주 보험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험국장으로서 임시 요율 변경을 즉시 승인함으로써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가주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38%, 세입자에 대해 15%의 요율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이번 요청이 회사의 자본 기반을 재구축하는 데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주 내 주택보험 제공 능력을 더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 신용평가기관들은
화재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택보험 시장의 약 20% 점유율을 보유한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0만 명의 주택 소유자를 보험 가입자로 두고 있으며 180만 건의 다른 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율 인상안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6월 스테이팜은 주택 소유주 보험에 대해 30%, 콘도 소유자에 대해 36%, 임차인에 대해서는 52%의 요율 인상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요율 인상 요청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가주보험국은 이번 긴급 요율 인상 요청에 대해 긴급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LA의 소비자 감시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은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억 달러의 인수이익을 올렸고 모회사인 스테이트팜 뮤추얼이 1,34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재건축 비용 상승, 산불 위험 증가, 시대에 뒤떨어진 주 규제를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7만 2천 건의 주택, 아파트 및 기타 부동산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7일 산불 발생 전에 보험이 만료되지 않은 팰리세이즈, 짙은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보험 계약자에게 갱신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강채은입니다. LA 시장 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는 남가주 부동산 개발업자 리 카루소가 산불 피해를 입은 LA에서 보다 신속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제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리 카루소가 설립한 재단 스테드패스트 LA는 팰리세이드와 알타데나의 산불 피해 복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고의 엔지니어링과 기술 기업들을 소집해 미래의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재단에는 이미 업계를 선도하는 여러 인사들이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건축과 디자인 강자 젠슬러의 공동의장인 앤디 코엔, 인프라 엔지니어링 거대 기업 파슨스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캐리 스미스, 넷플릭스 CEO 테드 사란도스, 테크 기업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 조 론스데일 그리고 은행과 보험, 부동산, 사모펀드 분야의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루소는 스테드패스트 LA가 전문가들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활용하고 모든 정부 단계와 긴밀히 협력해 퍼시픽 팰리세이즈, 알타데나 말리부 파사데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 노력의 규모가 정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크다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민관 협력의 모델로 9.11 이후 로어 맨해튼의 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카루소는 다양한 분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고 싶었다며 3년이 걸릴 일을 1년 안에 해치우고 1년이 걸릴 일은 6개월 안에 진행하게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단은 전적으로 카루소의 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그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나 임원들은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시장 선거에서 리 카루소는 캐렌 베스와 경쟁을 벌여 패배한 후 조용히 지냈지만 지난달 7일 팰리세이즈 산불이 발생한 후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카루소는 이번 재단 설립은 정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루소는 최근 회의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 이미 재단 계획을 공유했으며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애덤 쉬프 의원과 알렉스 파디아 의원, 백악관에도 연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의 대변인은 카루소가 설립한 새 재단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카루소는 LA의 그로브와 글렌데일의 어메리카나를 비롯해 남가주 일원의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들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지을 때 복잡한 규제를 해결하는 데 경험이 많습니다. 그는 재단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도시들의 주거용 건축 허가 발급 과정을 신속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규모 채권에 필요한 자재 조달 등 예상되는 공급망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루소는 자신의 가족이 이번 산불로 팰리세이즈의 주택 2채, 말리부의 한 채 등 3채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어제도 LA 다운타운에서 이민자 없는 날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멕시코 국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면서 이민 지지 표지판을 들고 LA 다운타운 시청에 모여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곳곳에 이 다운타운 곳곳에 포진돼 있었고 101번 프리웨이에도 집결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즉각 또 프리웨이에 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와 110번 프리웨이 장시간 교통 정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추방에 반대하는 이런 시위는 지난 일요일에도 벌어졌고 그리고 일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시위가 이어진 것입니다. 시위대는 어제 오전 프리웨이 인근 LA 시청에 처음 모였고 프리웨이 진입을 하려는 것을 경찰이 막기도 했습니다. 오후부터 시위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찰은 시위대에게 불법 집회를 선언하고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이때부터 시위대들이 좀 과격해졌죠. 시위대들이 돌과 병, 이런 해산 명령에 따른 돌과 병 등으로 강하게 던지고 저항하면서 결국 몇 명이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가운데 시위대들이 경찰을 향해 돌과 병들을 던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시민단체가 미국 남부 국경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 없는 위법이라면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의 박해나 고문하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이었던 지난달 20일 이 남부 국경 상황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 명령에는 이민자의 망명 신청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망명 신청 제한 조치는 전임자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400명을 넘으면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단행한 것입니다. 다만 하루에 1,450명까지는 망명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함께 운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프로그램도 역시 종료한 것입니다. ACLU는 텍사스와 아리조나의 이민자 옹호단체 3곳을 대리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망명 신청을 옹호하는 측은 이것이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권리이고 이것을 부인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난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망명 요청자 가운데 실제 자격을 갖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원의 망명 여부 결정에도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바로 이 기간을 이용해서 미국 불법 체류의 기회를 찾는다는 비판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셰리프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암호화폐로 돈을 요구하는 배심원 소환장 전화 사기에 주의하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셰리프라고 사칭하면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배심 소환장을 놓쳤으니 $1,500의 법원 수수료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비트코인 ATM을 사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사기꾼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벌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 올리브 영이 LA의 현지 법인인 CJ 올리브 영 USA를 설립하고 세계 1위 뷰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 영은 미국 법인 설립과 함께 글로벌몰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미국 현지 오프라인 매장 1호점 개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월 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최고 기온은 60도 내외에 머물러서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2도, 51도, 해안 지역은 63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앞둔 어제 한 달간 전격 유예키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트루도 총리와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캐나다가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쉐인바움 대통령과 통화 뒤에도 멕시코의 국경 강화 약속을 이유로 한 달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0,000명 유지, 마약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마약 및 범죄, 돈 세탁 대응을 위한 양국 합동 타격부대 발족 등을 약속했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0,000명의 군인 파견 등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향후 한 달간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의 25% 관세 시행 여부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관세 부과 조치가 미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KBS가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30일 시간을 번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여전해 보입니다. 캐나다에선 미국 제품 불매 운동도 이미 시작된 상태인데요. 토론토 시내의 주류 판매점입니다. 이곳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는 대로 미국산 술은 아예 판매대에서 지울 계획이었습니다. And I just heard about this yesterday, so I don't know exactly which way it's going. 시민들의 캐나다산 구매 운동은 이미 달아올랐습니다. 미국산 오렌지 주스 대신 스페인산을 마시거나 오랜 생활 습관을 바꿔 아예 다른 주스를 찾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I do buy Canadian products, but usually I don't check every product, but now I'll take a closer look. 관세 부과가 미뤄지긴 했어도 변덕스러운 트럼프는 믿기 어렵다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change my mind. He is a mean-spirited person, and he will, if he changes his mind now, he'll change it again too. So you cannot trust him. 캐나다와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용으로 동맹이었다라는 시민들의 답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캐나다 국민들의 생각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등의 문제로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 추가 보편 관세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하고서 정확히 보름 만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0%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제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들의 10% 더 높은 평균 30%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의 전략 산업 분야 중 전기차 관세율은 100%에서 110%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25%에서 35%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유예한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중국에도 대중관세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일단 어제까지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중국 4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10% 추가 보편 관세 부과에 대해서 맞불 관세를 매기는 등 즉각 전방위 공격에 나섰습니다. 석유, 석탄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같은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도 개시했고 앞서 예고한 대로 미국의 추가 관세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대중 10% 추가 관세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일 0시부터 발효되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대상이 되는 미국산 수입품은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인 LNG 그리고 원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과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 트럭 등입니다. 석탄과 LNG에는 15%를 그리고 원유와 농기계 차량 등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미국의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와 일부 원료의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텅스텐과 텔루륨 그리고 비스무텐, 몰리브덴, 인듐 관련 제품과 기술 25종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들 물질은 무기나 전자기기 등에 쓰이는 희소 금속들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 공격을 중국이 맞받아치면서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촉발됐던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하는 모습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발효 시점이 오는 10일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 비중이 크지 않은 원유와 LNG 등을 겨냥했다는 점도 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월이 들면서 각국의 정상들과 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찾아오죠. 그리고 일본, 이어서 인도 정상들이 차례대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민간경제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한상인은 오늘 19일과 20일 한국 내 20대 그룹 최고 경영자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울리치 사절단이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최종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주요국에 공언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번 사절단은 갈라 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토마스 제퍼슨 빌딩에서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 나이터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끝까지 압박해 원하는 거 얻어내는 트럼프 특유의 전술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다음 타깃으로는 유럽이 지목된 가운데 앞으로의 전개 전망을 KBS가 분석합니다. 이번 협상의 최종 승자가 누굴지 평가하긴 이르지만 트럼프를 패자로 보는 현지 언론은 없습니다. 예고했던 관세 부과를 단순히 유예해 준 것만으로도 미국은 남쪽과 북쪽 국경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So the Wall Street Journal is wrong because very simply every single country that you're writing about right now is dying to make a deal. 미국 내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추후 관세 전쟁에 대비할 시간도 벌었습니다. 벼랑 끝 전술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걸 확인한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기본 구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Instead of taxing our citizens to enrich other countries, we will tariff and tax foreign countries to enrich our citizens. 트럼프가 다음 타깃으로 지목한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를 지렛대로 나토 방위비 확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협상하자, 맞대응하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동맹에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대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관세로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미국산 에탄과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에탄 수입을 최소 100만 톤 늘리도록
화학기업에 요청한 것입니다. 또 콩가루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태국의 두 번째 교역국입니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 규모의 대미 흑자를 기록했는데 대미 흑자 폭이 큰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를 비롯한 연준 주요 인사들이 어제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발언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연준이 차입 비용을 낮추는데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준의 임무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경제 과열의 징후와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또는 다른 지정학적 현상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클 때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속도를 늦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이어서 자신의 이 같은 우려는 지역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후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대외 원조 전담기구 국제개발처, 이름이 좀 길죠. 대외 원조 전담기구 국제개발처 USAID입니다. 사실상 간판을 내린 채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엘살바도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USAID 처장 대행을 겸임하면서 실무 담당자에게 당분간 USAID의 일상적 운용을 맡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협조적이며 국익에서 자유롭다는 식의 태도라면서 많은 경우 USAID는 우리가 우리의 국가 전략에 따라 하는 일에 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SAID는 독립적 비정부기구 NGO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 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 당국자는 효율성을 위해 직원 규모를 중대하게 줄이고 대통령 국정 의제에 부합하는 지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USAID를 국무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USAID 효율성을 감독하라고 맡겼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USAID 관료들이 닷지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USAID는 범죄 조직, 이제는 죽어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USAID에 대해서 일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운영해왔다며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야 될 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USAID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처음 간판을 내리는 정부 조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USAID는 주로 비정부기구,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다른 미국 기관에 자금을 주는 형식으로 다른 국가에 인도주의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면서 미국의 국제 원조를 주관해왔던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어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는 지원 대가로 히토류를 제공하길 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그들이 매우 가치가 있는 히토류를 갖고 있다 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을 히토류를 통해 보장받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히토류를 가지고 있고 나는 히토류를 담보로 원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보다 많은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협상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서는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4일인 오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도 이스라엘의 영토는 매우 작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에 국부 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틱톡을 국부 펀드에 넣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4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하고 연방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등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행정명령을 양산하면서 미국의 삼권 분립 제도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의회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독이라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하원 1인자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은 최근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 권한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외 원조 기구 국제개발처 이 폐기와 관련해서 공화당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에 골몰하는 모습은 인사청문 권한을 지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 외에 다른 고위직 지명자들은 인준까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전망입니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골몰하게 된 것은 보복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와 관세부가 조처 유예에 합의한 멕시코 정부가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밀매 단속과 감시 강화를 위해서 미국 국경 지역으로 이 병력을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슈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남부에 있던 국가방위대원 인원들이 북부에 도착했다면서 이들은 미국과의 국경지대 보안 강화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지역 중 일부 도시에는 주민들이 마약 밀매 카르텔의 폭력 행위에 수시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슈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행정명령 시행 개시 일자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의 마약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두 10,000명의 국가방위대원을 국경에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멕시코 정부는 합의 이튿날인 오늘 곧바로 남부 지역을 담당하던 일부 국가방위대원을 북부에 파견한 것입니다. 천연자원과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가 환경보존에 중점을 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와 가스 등 화석 연료 생산 확대에 나섰습니다. 내무부는 덕버검 내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에너지 분야를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6개 장관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버검 장관은 내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법에 근거한 모든 지출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이 두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성 정책을 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화석 연료가 아닌 청정에너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각 부처에서 관련된 검토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버검 장관은 국내 에너지 자원과 핵심 과학물의 개발, 생산, 정제, 유통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식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는 또 버검 장관이 에너지 개발에 부담이 되는 정책 검토뿐 아니라 핵심 광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복원하기 위해 비연료 광물의 국내 채굴과 가공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석유, 석탄,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에너지 차리도 현재 버검 주지사가 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헐리우드의 대형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통령 임기를 마쳤던 2017년부터 2020년 함께 일했던 기획사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CAA와 다시 손을 잡은 것으로 퇴임 후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CAA 측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AA는 2017년 바이든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의 홍보를 맡았던 회사로 큰아들 보이의 죽음을 다룬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20년 대선 출마에 디딤돌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AA는 보통 유명 영화배우나 A급 연예인과 계약을 맺지만 정치인이나 사회운동단체와도 협력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등도 이 CAA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원조 지출을 90일간 중단시킨 결정이 전 세계 민주주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해외 원조 중단을 단행함에 따라 권위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들 자금줄이 끊긴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는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투표를 적발하기 위해 투표 관리자를 훈련한 단체, 쿠바와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단체, 벨라루스 대선 부정선거 방치 캠페인에 참여한 벨라루스 망명자 그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이 벨라루스와 중국, 쿠바, 이란, 니카라과,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응하는 민주화 프로그램에 올해 최소 6억 9천만 달러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민주주의 증진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이 해외 원조 전담 기구 국제개발처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 국제개발처 계속 이 USAID 전해드리죠. 이 국제개발처가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고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또 지원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민주주의 활동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AP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오픈 AI 대항마로 꼽히는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이 사용자가 AI 모델에서 유해 컨텐츠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파이낸셜즈 타임즈에 따르면 엔스로픽은 자사의 클로드 챗봇을 구동하는 것과 같은 대형 언어 모델 LLM 위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한 것입니다. 유해한 컨텐츠의 입력과 출력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엔스로픽 측의 설명입니다. 엔스로픽은 현재 클로드 챗봇 모델에 이 시스템을 즉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향후 더 위험성 있는 모델이 출시되면 적용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엔스로픽의 이번 보안 시스템 개발은 AI 모델을 조작해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정보를 생성하려는 이른바 탈옥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창업자죠.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이 지금 행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 스타게이트 공동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회동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SK 최태원 회장과 만나고 카카오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손정의 회장과 깜짝 회동을 갖고 삼성의 스타게이트 투자까지 논의했습니다. 야, 자, 이 올트먼의 광폭 행보 KBS가 취재했습니다. 숨가쁜 방한 일정의 정점은 샘 올트먼과 손정희 회장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의 3인 회동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손 회장이 오늘 오전 입국해 전격 송사된 만남에서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삼성의 스타게이트 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투자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We will discuss. We have a very good discussion. 세계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미일 AI 동맹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재용 회장의 첫 공개 행보인 만큼 삼성의 스타게이트 투자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I don't want to pre-announce anything, but you can probably guess what som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ships are there. 3인 회동에 앞서 샘 올트먼은 카카오와 공동으로
국내 사용자들이 쓸 공동 제품을 내놓겠다며 오픈 AI의 최신 기술을 소개했고 공동 프로덕트 개발이라는 또 배우의 의미가 Our mission i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AGI for everybody. So we'd love to do that in partnership. SK 최태원 회장과는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을 논의한 뒤 굉장했다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샘 올트먼의 이번 방안은 미국이 AI 패권 유지를 위해 우호적인 동반자를 확보하기 위한 숨가쁜 행보였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국적 등을 불문하고 자국에 수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범죄자들까지도 자국에 수용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중앙아메리카를 선택한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나비브 부켈레 대통령과 회동 후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된 자국민도 계속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전열을 정비하며 추가 파병군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 제기됐습니다. KBS입니다. 지난해 11월 파병된 북한군 약 11,000명은 러시아 쿠르스크 일대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해왔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했고 최근에는 생포된 북한군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달 중순부터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상황은 계속 파악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앞서 북한군이 큰 피해를 입은 뒤 전선에서 철수했으며 약 2주 전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론 작전 등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군은 변변한 장비도 없이 돌격하는 이른바 맨몸 전술 등으로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면 철수보단 전열을 정비하며 증원군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2만 명 이상의 추가 파병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최근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이는 파병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상황을 봤을 때는 투입된 부대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손실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북한도 2진, 3진을 투입할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밀착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파병을 지속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NBA 그 빅 트레이드 소식 전해드리지 못했죠.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댈러스로 가고 여러 선수들이 연루되어 있고 또 다른 팀도 연루되어 있고 신인 드래프트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골자는 이렇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간판 스타 루카 돈치치가 LA로 오고 LA 레이커스로 오고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댈러스로 가는 폭풍 트레이드, 이 폭풍 대충격 트레이드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선택이 다소 의외다라는 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루카 돈치치는 어제 레이커스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간의 경기가 인투이돔 클리퍼스 홈구장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돈치치가 데뷔전을 갖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상이죠. 이런 가운데 돈치치의 아버지의 샤샤 돈치치가 아들의 트레이드 소식과 관련해서 댈러스 구단의 방식을 두고 비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의 팬들은 댈러스 매버릭스 홈구장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등 댈러스 구단주를 맹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서도 비밀주의, 그 어떤 개인의 위선이 우리에게는 큰 상처를 줬고 루카 돈치치 나의 아들은 결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샤사 돈치치 아버지가 이렇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아무튼 돈치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커스로 왔는데 26살이에요. 레이커스의 미래다. 지금 르브론 제임스 당장 오늘 은퇴를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미래를 잘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댈러스로서는 맥시멈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돈치치를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지금 계속 댈러스 쪽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가 김하성과의 그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어제 김하성과 2년 최대 3,100만 달러에 계약했다. 2026 시즌 계약 이행은 선수가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는 곧바로 화상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은 몸 상태가 좋으며 나를 믿고 좋은 계약을 해준 구단 관계자에 감사하다면서 템파베이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하성 선수는 KB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유격수로 활약하면서 2020 시즌을 마치고 샌디에고와 계약해 빅리거가 됐습니다. 김하성은 서재흥, 류재국, 최지만에 이어서 이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는 네 번째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2025년 템파베이 최고 연봉자이기도 합니다.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한 김아림 선수가 세계 랭킹 3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LPGA의 한인 선수들 또 다시 한번 뭐 좀 돌풍을 좀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한데 지난 시즌 너무 부진했죠. 김아림 선수는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55위에서 35위, 20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이렇게 말이 길기 때문에 LPGA 개막전 이렇게 짧게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LPGA 개막전 이렇게 짧게 써버립니다. 여기서 우승한 김아린 선수 세계 랭킹을 20계단이나 끌어올렸습니다. 2025년 2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